살롱드 천북, 살롱드 전복! 방탕일기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가님은 그래서 가족과 탈가정을 했고 남동생을 제외하고는 가족들과 교류를 하지 않는 걸로 이제 나와요. 그런데 저는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분이 크게 비트코인으로 억 단위의 돈을 잃고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근데 왜 하필 버킷리스트에서 하고 싶은 게 클럽 가는 거랑 모르는 사람이랑 잠자리를 갖는 거지? 왜 원나잇을 하는 거지? 라고 해서 당황스럽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정리를 사실은 하고 그 뒤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같은 반응이었거든요. 8월님하고. 저도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족 내에서 항상 억눌려 있고 눈치 보고 약자고 하고 싶지 않지만 뭔가 해야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다가 탈가족과 탈가정을 하면서 나는 더 이상 항상 피해자, 항상 약한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의 역할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가장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반대로 나는 굉장히 쿨하고 멋지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런 자기를 찾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는 특히 아버지, 남동생, 오빠 막 이렇게 억눌려 있던 대상이 대부분 남자가 컸기 때문에 물론 단지님은 엄마도 컸지만 남자한테 지기 싫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약간의 추측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지금도 약간 여자보다도 남자랑 경쟁을 할 때 남자한테는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실 좀 크긴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별로 그게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튀었어요. 그 방탕일기 내용에서 전혀 튀지 않아서 두 분의 그 반응이 왜 그러지?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가족이라는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본인의 실패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그러진 경험을 한 사람들, 어그러진 경험을 한 다음에는 사실은 어떤 관계를 내가 맺고 어떻게 미래를 살 수 있을까에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실험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점 자체가. 그래서 써니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존의 것들을 조금 전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욕망, 욕구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단지님이 집에서 받은 학대 그리고 폭력, 거기에서 핵심은 가부장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부장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인데 이게 나도 모르게 몸에 젖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섹슈얼리티에 대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것을 전복하고 싶은 욕망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온라인에 그게 어쩌라고. 무슨 약을 탄 것도 아니고 무슨 불법 촬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인과 성인이 만나서 그리고 나는 그 부분이 재밌었거든요. 방탕일기에서 클럽에 가는데 다른 여성들은 술은 남성이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나잇을 하려고 할 때의 한두 잔을 사주면서 그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서 단지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는 내 술을 내가 사 먹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거든요. 난 그게 재밌는 포인트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내가 선택한 상대와 범죄가 아니잖아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듯이 그런 여성은 어떤 여성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맺는 다양한 관계 중에 하나를 실험해보고 있고 그것이 나하고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방탕일기에서는 거기에서 끊임없이 공허하다라는 말을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저는 공허하긴 하지만 나의 그런 시도를 부정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런 글들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도도님 말씀대로 관계를 실험해보고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이거는 공허하구나, 나에게 적합한 방식은 아니었구나 하고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저는 약간 기대가 되는 게 사실 6화, 7화 이 정도면은 극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관계들을 모색하고 경험하고 더 스스로의 지평을 넓혀볼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꾸준히 지켜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단지님하고의 경험이 약간 유사한 점이 계속 많아요. 사실 저도 탈가정을 하고 나서 그때가 마침 공교롭게도 20대 후반일 때여가지고 제가 8년 동안 연애를 안 했었어요. 이제 29이 됐을 때 올해도 연애를 안 하면은 20대 연애는 더 이상 없다라는 생각에 탈가정 이후에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주변에서 너가 이제 타지로 넘어와서 이 낯선 도시에서 적응을 하려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게 정을 붙이기에 좋다라는 조언을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연애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정 안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뭔가 그런 연애를 통해서 자꾸 채우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도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약간 섹슈얼리티와 연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뭐랄까 단지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뛰어들었다면은 저는 어쩌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뭔가 그런 상황에 이렇게 약간 놓이면서 저도 그런 관계들을 경험을 해보고 그 안에서 저도 공허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공감 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유사한 경험이 자꾸 많다 보니까 과연 그럼 이 사람은 그 경험 이후에 자꾸 내면에서 들리는 그 공허한 목소리를 따라서 어디까지 갔을까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자기 행동과 생각을 바꾸게 됐을까가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도도님께서는 그런 클럽이나 이런 이야기보다 내 술은 내가 산다. 카드 있는 여자야. 이게 인상 깊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술자리에서 합석 제안을 받거나 이러면 남자분들이 되게 이상한 게 저도 호감이 있지만 내가 마신 건 내가 계산한다라고 하면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술을 그래 네가 술값 내라라고 하면은 그거를 암묵적으로 네가 나를 만지는데 동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술은 술이고 네, 그건 그쵸. 그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 돈 주고 해야지 비싼 것도 먹고 좋아. 눈치 안 보이고. 눈치 안 보이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는 분인데 제가 아는 분은 여성이고 남편이 그 여성분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여성이 돈을 썼대요. 만날 때. 그래서 자기를 겁나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성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과도해요. 그러니까 아주 당연하게 여성이 돈을 쓰면 쓰고 싶어서 쓰면 그게 끝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안 쓰고 싶으면 뭐 안 쓰고 싶었나 보지라고 생각할 수 그쵸.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람들의 행동이나 언행들에 대한 분석들을 하는 연구자들이 있겠고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여성들이 돈 쓰는 행위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또는 어느 부분은 과소 해석해버려서 삭제해버려서 만들어지는 프레임들 이게 여성 혐오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돈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밥값을 냈으니까 나를 겁나 좋아해 하는 거나 아니면 이 여자가 밥값을 냈기 때문에 나를 거부해 하는 거나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김치녀 프레임도 만들어지는 거고 네. 그 강탕일기를 그 화에 보면 언니 그러니까 단지와 같이 클럽에 그쵸. 간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언니 술은 남자가 사는 거야. 언니가 왜 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단지는 난 돈 있으니까 난 내 술은 내가 살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치 있잖아요. 저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술은 남자가 사는 거야라고 발언하는 여성이 있고, 나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난 내가 사 먹을 거야. 거기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고르겠다라는, 그러니까 주체가 돼보는 거죠, 그쵸. 사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룻밤의 성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나의 섹슈얼리티를 한번 통제해보고 싶은 경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들 있죠. 이게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치도 좋았고.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이미 탈가정을 했잖아요. 이미 선택을 한 사람이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자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과 생각을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나한테 선택할 힘이 있다. 내가 주체다라는 거를 이미 잘 알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억대의 돈을 날린 후에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했으면 내가 그 사람 죽이러 달려들었을 때 내가 선택해서 해서 다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선택해서 맞아요. 뭔가를 해보고 실수해보든 뭘 해보든 그거 경험 자체가 이제 의미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 하고 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잃었음에도 그 만화 안에서 자기를 엄청나게 비난하거나 탓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탓을 하는데 시간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중요한 건 배운다는 거죠. 나의 경험에서 내가 배워서 그 다음 발자국을 내딛는다는 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남 탓을 하지 않고 그냥 울고, 운동하면서도 울고, 밥 먹으면서도 울고, 이러잖아요. 아, 그러네. 멋지네요. 네, 뭔가 하면서,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좋았던 게, 단지 작가가 탈가족을 선택을 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쁜 상황이나 좋은 상황이나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속을 끓였겠죠. 돈을 억 단위로 잃었는데. 하지만, 남 탓하지 않고 내 탓하고 내가 어떤 앞으로 삶의 계획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얽매이지 않는, 계속 뒤돌아보지 않는 태도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점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은 고통을 이야기하고 나눈다는 게 서로 내가 더 불행해. 야, 그거 너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야. 내 경우는 이게 아니라 듣고 공감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구나. 나라면 어떨까라고 감정 이입을 해보고 나를 대입해보고 해서 내가 모든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미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뭘까라는 걸 재고해본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최근에 제가 낸 뭔가 잘못했어라는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했는데 네 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거기에 모여서 먼저 제 얘기를 시작으로 각자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누구 하나 흔한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괜찮냐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내가 더 힘들다, 네가 더 불행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담담하게 각자 자기 얘기를 해줬을 뿐인데 그냥 그 사실만으로 서로가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었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그렇게 느꼈다는 게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단지님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꺼내놓은 것처럼 각자 뭔가 조금 더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고 마주보고 싶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걸 꺼내놓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리고 사실 저도 잘 못하는 거긴 하지만 뭔가 그런 얘기들을 꺼낼 수 있는 게 훨씬 건강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또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감정 기복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에요. 희노애락 애호욕이 그냥 다 0점이었으면 좋겠어. 그래프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평온한 상태로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고민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해요. 근데 제가 팟캐스트 2번 녹음을 하면서 깨달았는데 제가 건방지게 조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그랬구나 하고 들어줬어야지 베스트인 건데 이렇게 안 해봤어 저렇게 안 해봤어 하고 과거에 그랬던 것들이 확 느끼어지고 해서 스스로 제가 되어서 달리고 싶다. 나 왜 그랬지? 부끄럽다 라고 해서 오늘 녹음 마치고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술 사려고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이유는 말해주지 못하는데 미안한 마음 그렇게라도 덜려고요. 그러시구나. 연말에 겸사겸사 만나서 같이 술 마시려고요. 해서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있는 가족이 힘들면 틀 수도 있지 어쩌라고 함께하고 계시네요. 이거 8월님의 경우처럼,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적인 모든 경험들에서 사실 우리는 뭔가가 이렇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탈가족 ING든 이후든, 거기에 있는 모든 경험들도 사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특별하거나, 뭔가 그런 일은 아니고, 그냥 모두가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고 저는 덧붙이자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라는 말을 어쩔 수 없어 저는 그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니는 거.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고 그런 과정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 가족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 가족과 부대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저는 의심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역으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당연하게 그냥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다면 이라고 좀 의심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방탕일기가 넷상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 이야기들이 많은 작품이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첫 화부터 저희가 일확천금 꿀꾸면 안 된다고 도박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와 유사하게 다뤄지는 비트코인, 클럽, 원나잇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제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인데 이거 전체 관람가가 아니라 19금으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조금 무심히 넘어갔는데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우리나라 법정 성인 연령 나이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거랑은 좀 별개로 그 청소년기 때부터 이미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이걸 우리가 쉬쉬한다고 이 친구들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그 나이대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성인이 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고 그냥 다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내용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이 현실을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어서 네. 하나는 가족 내에서 사회성을 충분히 겪거나 배우지 못한 친구들이 써니님 말씀대로 사회생활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고등학교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정보, 가짜 정보들을 믿고 사는 애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이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명절에 그 해가 떠 있을 때 TV에서 해주는 특선 영화를 보았어요. 명절 때 맨날 영화 해주잖아요. 네. 어머나. 룸사롱에서 남성들이 성을 사는, 그리고 성산업이 굴러가는 것들, 욕설, 이게 방영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 드라마, 가족 드라마라고 하는 것에서 도박하다가 집안 망치는 남성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매매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보는 많은 TV 프로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고요. 아동들이 보는 예능 프로에 성범죄자들 많이 출연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법제화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불법 촬영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마치 유머 코드, 개그 코드로 사용되기도 여전하고요. 근데 그러한 사회에서 방탕일기에서 나오는 당사자가 얘기하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거기는요 범죄가 하나도 없어요. 범죄는 없어요. 거기에는. 네. 범죄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강요, 압박, 그런 논란의 여지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 것들이 뭘까에 대한 생각은 아무리 봐도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른 기준도 있죠. 남성과 여성의 경험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기에서 나온 논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저는 지금 몰카나 이런 여성 상대로 한 범죄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유럽에 여행을 갔을 때 유럽의 대부분의 박물관들은 카메라 촬영은 플래시가 터지니까 안 되지만 휴대폰 촬영은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플래시를 켜지 않고.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카메라 찍을 때 소리가 나요.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모델을 사든 기본이 무음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한국분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조용한 전시실 안에서 계속 찰칵찰칵 소리가 나니까 한 외국분이 오시더니 너 그 소리 좀 꺼라 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분은 당황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소리의 무음이. 그래서 우리는 무음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외국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왜 거짓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같은 한국이니까 제가 가서 우리나라는 불법 촬영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모든 모델에 나게 되어 있어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범죄가 있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리를 오프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냐라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여기서 말하긴 그렇고 밥 먹으러 갈래? 그래서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범죄에 대해서 사후 처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학생이면 퇴학당해요. 직장인이면 그 강제 퇴사를 당해요. 그리고 그 기록이 법적으로 벌금형을 맞든 몇 년 형을 징역을 살든 다 남아서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게 큰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비율이 적어서 그걸 구태여 찰칵찰칵 소리가 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성범죄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리고 뒷모습 내 다리나 뭐 몸을 촬영을 해도 패티시적이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되게 네가 예민했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리를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조심해라라는 문화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여행을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는 TMI인데요. 20살 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제 다리를 찢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자리에서 헤어졌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잖아요. 네. 불행한 사태들도 많았고,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가해자들은
아주 가벼운 처벌임에도 그게 무겁다며 재심 청구하고 뭐 항소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처벌이 너무너무 약해서 성범죄를 부추긴다라는 게 이번에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었는데 그렇죠. 그 얘기는 다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네.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분노했던 지점들이었죠. 한번 다운받은 외국인들은 96개월 징역형이에요. 한 장에. 거기는 장마다 한대요. 네. 건마다 처벌을 한대요. 근데 운영했던 사람들은 수십만 건인데 우리나라는 되게 징역형이 되게 가벼웠고 네. 감형의 사유가 직장을 다녀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뭐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그게 사유가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저는 고소 고발은 네 앞날이 창창하니까 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네 앞날을 똥밭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최후의 제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앞날 자기가 챙겨야지 왜 잘못 저질러 놓고 남한테 피해를 줘놓고 남의 인권을 짓밟아 놓고 내 앞날이 창창하니까 봐주래요. 얼마나 비겁한 변명입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형 사유 중에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앞날이 창창해서 술을 마셔서 그러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그래야지 다시는 안 그러지. 피해자의 앞날보다는 가해자의 앞날. 정확히 얘기하면 남성의 창창한 앞날에 대한 사법부의 배려가 너무 넘쳐나는 나라였고 거기선 특히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고 그래서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 그런 일들이 있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는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방탕일기에 대한 19금 그거 걸어라라는 논란이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기적이야. 다 이어져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탈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이 주제에 맞춰서 합류해 주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소감을 또는 못다 하신 이야기들이 있으면 몇 마디 남겨주시면. 이게 탈가정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사회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단지나 방탕일기가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나의 삶과 나의 생활과 그리고 읽으면서 내가 미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도 피해자였구나 가해자였구나 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한 번쯤 힘들 때 말고 마음이 편안할 때 시간이 조금 많아서 내가 힘들면 끊었다 읽을 수 있으실 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라서 라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쓰든 부정적으로 쓰든 조금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가족들과 지냈을 때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가족이라서 괜찮겠지. 내가 함부로 하더라도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뭔가 내가 받고 싶을 때, 내가 기대고 싶을 때는 가족이라서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거를 좀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해요 우리. 안녕. 안녕. 또 만나요. 이분들은 곧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안녕. 안녕.